이제 본격적인 거의 하락장으로 이제 대세 하락장이죠. 지금 매수할 사람들이 아예 집을 사는 거를 거의 멈췄다라고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승할 때 이제 그 매도 물량이 줄어요. 서울 수도권에서도 이제 안 팔리는 분양 현장이 계속 생기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요즘 연준의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공격적인 긴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가장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이 그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그 다음 상당한 어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조치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 한번 또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주식시장 크게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주식 전문가 분들도 이야기하시는 게 네. 미국의 연준이 지금 미국의 부동산, 네. 거기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건드리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조정이 있을 거로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한국도 이제 그러면 지금도 물론 많이 어렵지만 크게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한번 좀 우리 한국 현재 시장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거의 하락장으로 이제 대세 하락장이죠.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지금 옛날에 이제 IMF나 뭐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약간 외부 충격, 지금은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일종의 외부 충격으로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하락 속도가 조금 더 빠른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거래 절벽이죠. 그러니까 지금 역대급이에요. 지금 사상 최초, 사상 최초입니다. 지금 아무리 적어도 1000건 밑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전국적으로? 아니면 서울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뭐 얘기하면 너무 표본이 크니까 서울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1000건 밑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올 2월부터 떨어져가지고 잠깐 이제 3, 4, 5월 1000건 넘다가 다시 또 1000건 밑으로 다시 떨어져서 더 이제 경신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557건인가요? 그 정도로 얼마만한 수치냐면 보통 그러니까 평균치로 내자보면 서울의 거래량, 월별 거래량이 거의 5,000건 정도 돼요. 그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할 사람들이 아예 집을 사는 거를 거의 멈췄다라고 보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지금 보통 그 거래량이 줄었다 했을 때 그 상황은 그 부동산, 그러니까 집값 하락의 어떤 정점인가요? 아니면 시작인가요? 이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이 거래량하고 완전히 연관시키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3년, 4년쯤에 거래량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때의 집값 상승률은 거의 미비했어요. 그러니까 주식 이론에서 좀 따온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거래량하고 이제 연관성을 가지면서 거래가 터지면 상승하고 거래가 이제 줄어들면 하락한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은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 13년도에 거래들이 좀 많이 늘어요. 느는데 안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또 뉴스에 나왔던 게, 원래 거래량이 터지면 올라가야 되는데 거래량이 터졌는데 안 올라가니까 이제는 집값은 끝났다.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21년 같은 경우 이제 말쯤에 아직 폭등이 이제 유지될 때 거래량이 줄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거래가 올라갈 때 매도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들이면서 올라가니까 거래량이 터지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승할 때 이제 그 매도 물량이 줄어요. 매도 물량이 왜냐하면 집 가진 사람들이 그치, 가격이 더 오를 거라 생각되면 예, 오를 거라 생각되니까 안 팔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 싶은 사람들이 쫓아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조금씩 주는 거예요. 파는 사람도 많아야 거래량이 느는데 파는 사람들이 안 파니까 그러면서 폭등하면서 거래량이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락장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또 의례적으로 또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는 또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매도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보면은 뭐 몇 억씩 떨어진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네. 근데 또 어떤 뉴스를 보면은 근데 막상 조사해 보니까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지금 집을 사야 되겠다 마음 먹고 현장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급매물 거래들을 이제 눈에 보고 갔으니까 이거보다 좀 낮은 가격에 사거나 최소한 이 가격에는 살 수 있겠지 하고 가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매물이 없어요. 뉴스에 나왔던.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떨어졌다라는 내용의 그 기사들이나 현재 상황은 뭐냐면 급매물이 한두 건 거래된 거예요. 대부분은 호가를 높여 있는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현상,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무슨 과열지구 해제, 예, 규제 지역이라고 규제 지역 해제, 네. 요거를 좀 전부 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약한 그 어떤 그 하락을 유도하겠다, 연착륙을 유도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적절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세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조금 이른 측면이 있고요. 이제 물론 정부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충분히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좀 우려할 만한, 그러니까 경착륙이라고 그러죠.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는 있긴 해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급매물 위주로 거래지 대부분 호가 버티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오르려고 하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일괄적으로 규제 지역을 다 지방, 서울 수도권, 세종 빼놓고는 이제 다 풀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 지나서 시장에 대한 내성이 좀 쌓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지역들이 지방 같은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핵심적인 지역인 서울 수도권과 세종은 이제 제외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시장의 이제 그 흐름대로 갈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서울 수도권을 뺀 이유가 있어요. 아직 서울 수도권과 세종 같은 경우는 이 투기 심리라고 하죠. 이게 강하게 살아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모습은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지만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는 아직도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예상하시는 게 이제 대세 하락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또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냥 분위기만 이렇게 연출되는 거지 실질적인 건 아직은 시작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직은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중이에요.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그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조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게 막아지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결국은 그런 하락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결국에는 하락 쪽으로 갑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하긴 상승할 때 정부에서 아무리 대책 내놔봐야 그걸 못 막았잖아. 네네. 마찬가지다. 하는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거스르는 지역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스른다라는 게 내재된 에너지가 좀 지방에도 있어요. 있는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규제 때문에 지금 못 오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데들이 이제 풀어졌으니까 나중에 좀 이 뭐라고 할까 에너지가 이제 좀 그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하게 되면 이제 서서히 매수세들이 조금씩 살아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과거에 이제 부동산 침체기 하락 시점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대세 하락하던 네.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금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008년에서 9년까지 가기는 좀 어렵고 한 2008년 정도. 그때면은 리먼 사태 이후 확 떨어지던 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자산이? 네.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급하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부동산은 정말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보통 그때서부터 하락이 되기 시작해서 네. 그 후에 정점이 몇 프로까지 빠진 거예요? 정고점 대비? 거의 한 40% 평균 40% 정도 빠졌었습니다. 40%. 그런데 이제 그때와 지금이 조금 다른 측면은 뭐냐면 그때 정부 정책들이 이제 리먼 브로더스 사태로 인해서 이제 외환 충격이 이제 강하게 오니까 그렇죠. 정부가 이걸 막기 위해서 규제를 좀 많이 풀었어요. 부동산 규제를? 예. 많이 풀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2009년에 다시 상승을 해버립니다. 상승을 하니까 다시 정부가 뜨거! 이렇게 되면서 다시 또 묶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좀 일찍 풀었다라는 느낌이 뭐냐면 정부는 사실 이제 상승을 바라진 않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좀 하락은 해야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하락해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지금 하락하는 데서도 이제 방법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근데 지금 정부가 이제 지금 경착륙을 우려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규제를 풀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상승하는 그런 지역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승하면 또 정부가 다시 묶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시장 지표가 네. 이렇게 그 일방향으로 돼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알겠는데 이런 가운데서 서로 다른 지표들이 튀어나오니까 네,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원래는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이 사이클이라는 거에 관점을 굉장히 약하게 두고 있었기 때문에 흐름상에서 나타나는 지표 현상이나 지표들을 좀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에 좀 무관심하다 보니까 하락하면 그냥 무조건 하락해야 되는 걸로 주식처럼 주식 같은 경우 약간 V자잖아요. 반등도 그렇죠. V자고 하락할 때도 V자, 역V자로 하는데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약간 U자형, 영U자형 그 흐름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부동산 시장은 정체기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체기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급매물 거래도 있고 신고가도 있어요. 지금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카페나 뭐 커뮤니티들 가보면 신고가를 열심히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상승 흐름이 남아 있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신고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책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제가 전에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집을 가진 사람들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도 굉장히 크게 남아 있어요. 네.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대세 하락장이 아니다. 대세 하락장이 되려면 이 매도자, 집을 가진 사람들도 심리가 완전히 꺾여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측면이 많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위주로. 그러니까 호가를 다 높여놓고 버티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 이제 정말 급한 사람들. 팔아야 될 사람들만 급매로 안 사니까 아무도 안 사니까. 근데 신고가가 터지는 데들은 누군가는 또 가서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자 중에도 아니야 나는 지금 상승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가서 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완전한 대세 하락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서서히 하락장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버티는 그 집주인들, 네. 이 부동산 소유자들이 포기하는 순간에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버티는 이유와 네.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고 네. 그 오를 거라고 믿는 기대감의 근본은 정부 정책일까요? 어떤 이유로 버티는 거죠? 경험입니다. 아, 부동산이 역시 오른다 계속. 왜냐하면 상승장 때 그냥 쭉 올라간 게 아니에요. 상승장 때도 굴곡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9.13 대책이 나왔을 때 거의 1년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분위기가 거의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 호가는 버티고 있는데 급매물 거래가 나와서 하락하는 그런 지표들이 나왔거든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때에 이걸 못 버티고 판 분들은 그 이후에 폭등을 했을 때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런 걸 다시 경험했을 때 아, 이번에도 비슷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기에 해당하는 그 집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조정기에 해당하는 그런 약간의 굴곡, 하락하는 모습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겨냈단 말이죠. 그거의 핵심 내용은 뭐냐? 우리는 버티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번에 그러한 전략이, 네. 그러한 방법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지난번에는 성공했으니까 그에 대한 이번에는 기대감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죠?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에서의 분양 시장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주식으로 예를 들면 분양 시장은 IPO와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IPO와. 예.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대형 IPO들이 막 속속들이 쭉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하락을 더 가속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돈이 그쪽으로 어느 정도 쏠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매물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는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동안에는 그 상승장에서 이제 굴곡이 있을 때는 이 분양 시장은 굳건했습니다. 청약률도 굉장히 대단했고 팔리는 것도 잘 팔렸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도 이제 안 팔리는 분양 현장이 계속 생기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일반 매매 시장에서 매도자들은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는데 분양 시장에서의 이제 팔고자 하는 이 아파트들이 안 팔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바로 이 미분양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분양이 쌓이고 누적이 되면 매수자들은 굳이 이 일반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안 사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게 버티면 매수자들이 힘을 잃고 와서 쫓아와서 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미분양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는 미분양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우위에서 누가 힘을 실어주느냐, 매수자 쪽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이제 이 미분양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저도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네. 제가 처음에 인더건 관련해서 뭐 30% 빠졌네라는 뉴스를 네. 봤는데 네. 또 최근에 며칠 전에 본 뉴스로는 거기 뭐 자인가요? 예. 분양하는데 뭐 전부 완판됐다. 네, 네. 분양이 끝났다. 성공적으로. 네, 이게 되게 상당히 서로 다른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는 시장이다.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양 시장에 대한 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청약 준비하고 청약으로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대기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할 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분양 가격이에요. 가격이 사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경우 가격을 왜곡시켜 놓으면 이제 시장에 영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왜곡시키는 요인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예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뭐냐면 분양가를 억지로 눌러버리는 거거든요. 정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분양가를 억지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시세는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분양하는 게 5억이에요.
그러면은 매수자 입장에서 무조건 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상승할 때 따상상 생기는 그런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모가를 높여버리면, 시세 차원으로 높여버리면 사람들이 달라드는 게 약하겠죠. 그렇죠. 예. 따상상이 없다. 그러면은 청약 경쟁률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다운이 되는데, 그거를 상승장에서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열기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분양은 무조건 돈 번다, 이런 경험이 생기니까, 그렇죠. 끝까지 청약 쪽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좀 싸다 싶으면 완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세 하락장 가운데서 이미 대세 하락장은 시작이 됐고, 본격적인 급 하락이 나오는 것은 이제 포기하는 순간인데, 네.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 분들의 네, 네, 네. 그렇다면 그 전조 현상으로 생기는 이 미분양, 네. 이 미분양은 그럼 언제쯤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3기 신도시 네. 언제서부터 본격적으로 분양 들어가죠? 3기 신도시는 이제 분양을 어느 정도 이제 사전 청약을 했었고, 아마 이제 24년이나 25년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때쯤이 이제 아마 거의 본격 하락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물량이 쏟아지는 그때가. 그렇죠. 분양이 지금은 많지가 않거든요. 아주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된 지역들이 많아요. 네. 그런 데들은 무조건 청약이 다 경쟁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 이제 미분양들이 나오는 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된 지역들, 그런 데들은 이제 거의 이제 미분양이 무조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지금 가격을 판단했을 때, 이걸 샀을 때 더 이상 올라갈 것이냐, 안 올라갈 것이냐, 이걸 판단한 다음에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안 사고, 올라갈 것 같은 경우는 막 달라들어서 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따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늘어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의 트리거로 볼 수 있는 게, 네. 지금 금리가 그러니까 75bp씩 계속해서 네.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도 이번에 이 미국과의 금리 역전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50bp 올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네. 한국의 금리가 이렇게 확 오르게 되면은 이게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아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떤 분 아까 저희 방송 끝나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 금리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한 20%인가를 뭐 갚았대요. 10%인지 20%씩 원금을. 예. 그랬는데도 전에 내던 이자보다도 더 많이 내는. 뭐야, 왜 난 갚았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진짜 특히 그 상승장 꼭대기에서 영끌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은 거의 대출을 이제 끼고 있어요. 사실 현금으로 산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끼고 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이제 거의 1년차 밖에 안 되는데 이자 부담이 거의 2배 이상 지금 늘어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중, 3중고를 겪게 돼요.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가격이 상승할 때는 상승분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상승분이 크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생기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좀 고통스럽지만 뇌는 즐겁거든요. 어쨌든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하락기가 되고 있으니까 집값도 하락하면서 내 원금이 이제 손실이 되고, 거기에 이자가 이제 더 늘어나는 구조죠. 그럼 이자가 늘어나면 생활이 조금씩 압박이 오는 거죠. 그동안에 누렸던 이제 여가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꼭 필수로 해야 됐던 것마저 줄여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이 고통이 사실 상승장하고 맞물려 있으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데, 하락장하고 맞물려 있으면 내 원금이 사라지면서 이 원금 사라지는데 이자를 내는 거죠. 그럼 이 이자 내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 의미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 불화도 생기죠.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